제 나이 70하고도 둘.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산 지도 어언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하나뿐인 아들 동식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착한 심성이 때로는 제 가슴에 서운함의 돌멩이를 하나씩 얹을 때가 있다는 걸 저는 요즘 들어 자주 느끼곤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모든 균열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되더군요. 저희 집의 균열은 복슬복슬한 털 뭉치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날은 유독 하늘이 맑았던 가을날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제가 애지중지 키우는 동백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가영이의 유난스럽게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답니다. 귀한 손님이라니 누구라도 왔나 싶어 거실로 나가봤죠. 그런데 제 눈앞에 보인 건 사람이 아니라 제 허리춤만 한 크기의 새하얀 개 한 마리였어요. 가영이는 그 개의 목에 감긴 화려한 가죽 목줄을 꼭 쥔 채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의기양양하게 서 있더군요. 어머, 이게 다 뭐니? 웬 개야? 제가 놀라서 묻자 가영이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개를 향해 한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프린스, 이리 와. 여기가 이제 네가 살 집이야. 인사드려 할머니셔. 프린스라니 이름 한번 거창하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프린스라는 녀석은 낯선 환경에 불안한지 제자리에서 낑낑거리기만 했죠. 가영이는 그런 프린스를 번쩍 안아들고는 소파 위에 고이 내려놓았어요. 제가 평소에 허리가 아파 잠시 기댈 때나 쓰던 쿠션을 탁탁 털어 개의 엉덩이에 받쳐주면서요. 가영아, 갑자기 걔는 왜 데려온 거야? 상의도 없이. 제가 조금은 언짢은 목소리로 말하자 그제야 가영이는 저를 돌아보더군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은 조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프린스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혈통 있는 비숑 프리제라고요. 이 아이 하나로 우리 집안의 품격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동식이 씨도 다 동의한 일이에요. 품격이라니요. 살아있는 생명을 두고 품격 운운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기가 찼지만 아들까지 동의했다는 말에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희 집의 모든 것은 그 프린스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가영이는 프린스를 위해 방 하나를 통째로 내주더군요. 푹신한 전용 침대에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공기청정기는 물론이고요. 벽 한쪽에는 프린스의 옷과 장난감이 가득한 옷장이 떡하니 자리 잡았어요. 저는 그 방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제 방에 있는 낡은 서랍장보다 훨씬 크고 번쩍이는 옷장이었으니까요. 먹는 것은 더 유별났어요. 유기농 인증 마크가 찍힌 사료만 먹이는데 그것도 그냥 주는 법이 없었죠. 사료 위에는 소화에 좋다는 유산균 가루,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 털에 윤기를 더한다는 오일 등등. 제가 먹는 약보다도 종류가 더 많았어요. 어느 날은 가영이가 부엌에서 소고기를 잘게 다지고 있길래 저녁 반찬이라도 하려나 보다 싶었죠. 고기 볶음이라도 하려나 보구나 하고 제가 물으니 가영이는 칼을 든 채로 휙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프린스 특식이요. 요즘 입맛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무안해진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람 먹을 소고기는 비싸다고 늘 아껴 사던 며느리였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그 차별은 더욱 극명해졌어요. 식탁 밑에는 프린스의 전용 식기가 놓였고 가영이는 프린스의 밥을 먼저 챙겨주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죠.
하루는 제가 실수로 국을 조금 흘렸는데 그걸 본 가영이가 기겁을 하며 달려왔어요. 어머니, 조심 좀 하세요. 프린스가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쟤는 위장이 예민해서 사람 음식 먹으면 큰일 나요. 라며 냅킨으로 바닥을 박박 닦아냈어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 순간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저 개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제 건강은 그리도 챙기는 척하면서 제 마음이 멍드는 것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며느리가 야속하기만 했죠. 저는 혈압이 조금 있는 편이라 평소 음식을 싱겁게 먹어요. 며느리 가영이도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 국은 늘 소금이 빠진 맹물 같은 상태로 식탁에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제 건강을 생각해 주나 보다 하고 고맙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배려가 어딘가 뒤틀려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가영이는 제 국그릇을 내려놓을 때마다 꼭 한마디씩 덧붙였어요. 어머니,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소금 안 넣고 끓였어요. 건강 생각하셔서 다 드셔야 해요. 그 말은 마치 나는 당신을 이만큼이나 챙기는 착한 며느리다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들렸답니다. 정작 자신과 아들 국그릇에는 소금이며 고춧가루며 듬뿍 넣어 얼큰하게 먹으면서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싱거워서 간장이라도 조금 달라고 했더니 가영이가 정색을 하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짜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어머니 건강 지켜드려야죠. 그 단호한 말투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꼭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 메뉴는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이었죠. 모처럼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나와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가영이가 평소처럼 제 앞에 국그릇 하나를 퉁명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릇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아들과 며느리의 국그릇에는 하얀 국물 위로 먹음직스러운 파고명이 동동 떠 있었는데 제 국그릇에만 그 흔한 파 조각 하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파고명 하나 없다고 국 맛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성의의 문제였죠. 같은 솥에서 끓인 국일 텐데 왜 제 그릇에만 파를 빼놓은 걸까요? 일부러 그랬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어차피 싱겁게 먹는 입맛이니 고명 따위는 신경도 안 쓰겠지 하는 그 무시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숟가락을 들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아들에게 물었어요. 동식아, 오늘 국이 참 시원하고 맛있구나. 너도 그렇지? 제 말에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눈치 없는 아들은 그저 국물을 떠먹으며 해맑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응, 엄마. 맛있네. 가영이가 엄마 드신다고 신경 써서 끓였나 봐. 당신 고마워. 아들의 그 말에 가영이는 으쓱하며 대답했죠. 뭐려. 어머니 건강은 제가 챙겨야죠.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아내의 가식적인 배려만 보이고 어미의 텅 빈 국그릇은 보이지 않는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고명 없는 맹물 같은 국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더군요.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늙고 병드니 이제는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싶어 한없이 처량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선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모멸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영이가 차려주는 밥상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죠.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살기 위해 억지로 숟가락을 들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작은 기쁨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베란다 한쪽에서 자라는 동백 화분이었죠.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어요. 당신 닮아 겨울에도 꿋꿋하게 꽃을 피우는 게 참 곡구려. 하며 무심한 듯 건네던 남편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저는 그 동백나무를 남편의 분신처럼 여기며 애지중지 가꾸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동백나무의 잎을 닦아주고 흙이 마르지 않게 물을 주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는 모습에 설레고 추운 겨울 칼바람 속에서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을 보며 삶의 위안을 얻곤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시골에 사는 여동생이 몸이 안 좋다고 연락이 와서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며느리 가영이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가영아, 다른 건 몰라도 저 동백나무에 물 주는 것만 잊지 말아다오. 이틀에 한 번씩만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주면 된단다. 제 말에 가영이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아, 네, 어머니. 알겠어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그 무심한 대답이 마음에 걸렸지만 설마 살아있는 생명인데 죽게야 하겠나 싶어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닷새 만에 집에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베란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생생한 초록빛을 뽐내던 동백나무 잎사귀들이 모두 누렇게 말라비틀어져 축 늘어져 있었어요. 화분 흙은 가뭄난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요. 단 한 번도 물을 주지 않은 것이 분명했죠.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분을 붙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목이 메어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때 마침 거실로 나온 가영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저런, 저 화분이 저렇게 됐네. 제가 일이 바빠서 깜빡했나 봐요. 가영이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안타까움 같은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길가에 널린 돌멩이 하나를 보는 듯한 무심한 표정이었죠. 저는 가영이를 향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깜빡해? 너는 이게 그냥 화분으로 보이니?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 격한 반응에 가영이는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식물 키우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요. 그냥 버리세요, 어머니. 제가 인터넷으로 더 크고 예쁜 걸로 주문해 드릴게요. 그 가벼운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소중한 추억과 마음을 더 크고 예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며느리의 천박함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제게 소중한 것을 보란 듯이 망가뜨림으로써 저를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죠.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 제 유일한 낙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져버렸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며느리의 잔인한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말라비틀어진 동백나무 가지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단단히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동백나무를 가슴에 묻은 그날 이후로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봤자 돌아오는 것은 아들의 무심한 위로와 며느리의 가시, 도친 변명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그림자처럼
이 집의 낡은 가구처럼 조용히 제 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제 침묵이 그들에게는 오만한 항복 선언처럼 보였던 걸까요? 가영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지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죠. 주말이라 늦잠을 잔 아들 내외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이미 아침 식사를 마친 뒤였죠. 가영이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오직 프린스에게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프린스, 어젯밤에 맘마가 맛이 없었어? 왜 이렇게 깨작거렸을까? 응? 가영이는 프린스의 밥그릇 앞에 쪼그려 앉아 아기에게 말하듯 속삭였어요. 어제 저녁에 부어준 사료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가영이는 혀를 쯧쯧 차며 남은 사료를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털어버리더군요. 그러고는 찬장에서 새 사료 봉지를 꺼냈습니다. 포장지에는 온통 영어로 쓰여 있었는데 유기농, 소고기, 그레인 프리 같은 단어들이 유독 눈에 잘 띄는 곳에 인쇄되어 있었죠. 동식 씨, 이것 봐. 이번에 새로 주문한 프린스 사료인데 한 봉지에 10만 원이 넘어. 사람이 먹는 소고기보다 더 비싼 거라니까. 허허, 우리 프린스 아주 호강하네. 나도 못 먹는 걸 먹고. 동식이는 그저 실없는 농담을 하며 웃어넘겼어요. 저는 그저 못마땅한 표정으로 부엌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는 척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가영이는 계량컵으로 정확하게 사료를 재어 프린스의 전용 식기에 부어주었어요. 봉지를 열자마자 고소하고 진한 고기 냄새가 부엌에 가득 퍼졌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먹는 장조림이나 육포 냄새와 다를 바가 없었죠. 하지만 프린스는 새로 부어준 사료에도 영 관심이 없는 듯 냄새만 몇 번 맡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가영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어머, 얘 봐.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것도 안 먹어? 너 진짜 까다롭게 굴 거니? 가영이는 몇 번이나 더 프린스의 코앞에 밥그릇을 들이밀었지만 프린스는 요지부동이었어요.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가영이는 신경질적으로 밥그릇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아우, 진짜 비싼 건데 아깝게. 너 오늘 저녁은 굶는 줄 알아.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지. 가영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프린스를 혼내고는 사료가 가득 담긴 그릇을 싱크대 한쪽 구석에 획 밀쳐두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마음이 저런 걸까요? 제 눈에는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라기보다 비싼 물건에 대한 집착처럼 보였죠. 설마 그 개밥 그릇이 몇 시간 뒤 제 앞에 놓이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아들 내외는 점심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이 더부룩해서 점심은 건너뛰겠다고 했죠.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슬슬 배가 고파오더군요. 부엌으로 나가니 가영이가 마침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침 잘 오셨네요. 배고프시죠? 식사하세요. 가영이는 평소와 달리 제법 살갑게 말하며 식탁 의자를 빼주었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하나를 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무 넣고 시원하게 소고기 묵국 끓였어요. 점심도 거르셨으니까 이거라도 든든하게 드셔야죠. 남기지 마세요. 저는 오랜만에 받아보는 며느리의 친절에 잠시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도 같았어요. 뚝배기 안에는 큼직한 무와 함께 잘게 찢어진 고기 건더기들이 제법 푸짐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첫 술을 뜨기 위해 수저를 국에 담그는 순간 코끝에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이상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침에 맡았던 프린스의 그 비싼 사료에서 나던 고기 냄새와 무척이나 흡사했죠. 에이,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겠지. 저는 애써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며 국물 한 숟갈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혀에 닿는 순간 역한 비린내가 확 올라오면서 속이 울렁거렸어요. 고기 건더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씹어보았지만 부드럽게 씹히는 일반적인 소고기와는 전혀 다른 푸석푸석하고 꺼끌꺼끌한 식감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먹을 음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순간 아침에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그 개밥 그릇이 머릿속을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와 수저를 뚝배기 안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동식이와 가영이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동식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앞의 뚝배기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가영이는 그런 저를 보며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일부러 어머니 생각해서 끓인 건데 입에 안 맞으세요? 요즘 계속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렇죠. 억지로라도 좀 드셔야 기운 차리신다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리며 울렸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속이 좋지 않구나. 먼저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등 뒤로 가영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죠. 어머, 진짜. 정성껏 차려드렸더니 또 저러시네. 저러다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다 내 탓이라고 할 거면서. 저는 그 말을 애써 못 들은 척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설마 사람이 어떻게. 아니야, 아닐 거야.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지만 혀끝에 남은 그 역하고 비릿한 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욕감과 비참함에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타는 듯한 갈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싶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부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가영이가 허리를 숙여 분리수거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더군요. 제 발소리에 놀란 가영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저는 대답 대신 가영이가 정리하던 쓰레기 더미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보고야 말았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요.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는 아침에 프린스가 먹지 않아 싱크대에 밀쳐두었던 바로 그 사료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진 채 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제가 낯이 익은 무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종이 분리수거함 맨 위에 아침에 가영이가 프린스에게 자랑하던 그 유기농 소고기 사료의 텅 빈 포장지가 버려져 있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내가 먹은 것이 정말 개밥이었구나.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며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식탁 의자를 붙잡고 겨우 몸을 가눴죠. 제 표정을 본 가영이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서늘한 눈으로 며느리를 쏘아볼 뿐이었죠.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린 가영이는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그릇이 똑같이 생겨서 제가 착각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명조차도 구차하고 역겨웠어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제 가슴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죠.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집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구나. 그날 밤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건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끔찍한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고 차가웠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조용히 제 방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던 가영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더군요. 저는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며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차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악을 쓰며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었죠. 그래봤자 동식이는 또 아내의 편을 들 것이고 저는 그저 늙고 병들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네 취급을 받으며 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렇게 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당한 모욕은 감정적인 분풀이로 끝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제 남은 인생의 존엄을 건 싸움이었죠. 저는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동네의 작은 문구점이었어요. 그곳에서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수첩과 잘 써지는 볼펜 한 자루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에 앉아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며느리 신가영이 프린스가 먹다 남은 개밥에 물을 넣고 국을 끓여 저녁 식사로 줌이라는 문장을 쓰는데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매일 밤 그 수첩을 채워나갔습니다. 단지 개밥 사건뿐만이 아니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지난 5년간 가영이에게 당했던 사소한 무시와 언어적 모욕들을 하나하나 모두 기록했습니다. 어머니, 용돈 어디다 쓰셨어요? 자꾸 돈 달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라며 사람들 앞에서 타박을 주었던 일. 어머니, 보청기 소리 좀 줄이세요. 옆에 있으면 제 머리가 다 아파요. 라며 제 친구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 망신을 주었던 일. 제가 아끼던 동백 화분을 말려 죽이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조화를 사주겠다고 했던 일까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전부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첩이 한 장 한 장 채워질수록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력하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어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만약에라도 아들이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저는 과일을 깎아 동식이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동식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아들은 의자를 돌려 저를 마주 보았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부드러운 목소리로 운을 띄웠습니다. 아니다. 그냥 어미가 요즘 통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어서 걱정이 돼서 그런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말이다. 이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신호였죠. 하지만 동식이는 제 깊은 속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가영이가 엄마 불편하지 않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요. 식사도 일부러 싱겁게 따로 챙겨주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주잖아. 엄마가 자꾸 그러면 가영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감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거겠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그저 이기적이고 나약한 방관자일 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아들의 방을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 싸움은 철저히 저 혼자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 결심을 굳히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제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영이가 작은 약봉지를 들고 와 제게 건네주더군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약국 가서 좋은 영양제 사왔어요. 이거 드셔야 정신도 좀 또렷해지시고 기운도 나실 거예요. 가영이는 마치 저를 위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저를 온전치 못한 사람 취급하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순순히 약을 받아드는 척했습니다. 오냐,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저는 가영이가 보는 앞에서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가영이가 등을 돌려 부엌으로 가자마자 입안에 있던 약을 몰래 손바닥에 뱉어 휴지에 쌌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제 방 서랍 깊숙한 곳 수첩과 함께 넣어두었죠.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동네에서 가장 큰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사님,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내민 약을 받아든 약사는 잠시 약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 약은 의사 처방전 없이는 팔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인데요. 주로 노인성 우울증이나 초기 치매 증상 완화에 쓰이는 약입니다. 혹시 어디서 나셨어요? 약사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양제라더니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런 짓까지 한 것이었어요. 만약 제가 이 약을 계속 받아 먹었다면 나중에는 정말 치매 노인으로 몰려 요양원으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죠. 가영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려 했는지에 대한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었습니다. 저는 약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손에 쥔 약봉지가 그 어떤 무기보다도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제 손에는 며느리의 위선과 악의를 증명할 첫 번째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던 제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지 늘 불이 꺼지지 않는 집이었죠. 그저 인사나 가볍게 나누는 사이였을 뿐 별다른 교류는 없었어요. 사건은 어느 평범한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연속극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귀가 조금 어두운 편이라 저도 모르게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크게 키웠던 모양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가영이가 잔뜩 신경질이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어머니, 텔레비전 소리 좀 줄이세요. 귀가 어두우시면 보청기를 끼시든가 해야지. 온 동네 떠나가겠네.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쫓아오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 정말 창피해 죽겠네. 가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무안한 마음에 황급히 리모컨을 찾아 소리를 줄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하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영이는 거 봐요. 쫓아왔잖아요. 라고 저를 쏘아붙이며 신경질적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옆집에 사는 그 청년이 서 있었어요. 저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박준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혹시 시끄러우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귀가 좀 안 좋으셔서 가영이는 이미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청년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시끄럽다니요. 전혀요. 사실은 제가 이사 왔는데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어머니께서 과일을 좀 나눠드리라고 하셔서 청년은 멋쩍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가영이에게 건넸습니다. 바구니에는 먹음직스러운 사과와 배가 가득 담겨 있었죠. 가영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었어요. 어머, 고맙습니다. 이런 걸 다. 청년은 가영이의 어깨 너머로 소파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발견하고는 부드럽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죠. 할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울컥하고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이 집안의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였으니까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만남이 앞으로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줄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그 청년이 바로 제 길고 외로운 싸움에 빛이 되어준 박준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준서와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조금 더 살갑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보니 법학 전문 대학원에 다니며 변호사를 준비하는 아주 똑똑하고 반듯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보면 볼수록 어찌나 바르고 예의가 바른지 제게도 손자가 있다면 저런 모습일까 싶은 생각에 괜히 마음이 가더군요. 하루는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준서와 마주쳤어요. 준서는 제 손에 들린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보더니 망설임 없이 다가와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거우시죠? 아이고, 괜찮은데. 학생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준서는 제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봉투를 받아들어 분리수거장까지 함께 걸어가 주었어요. 돌아오는 길 준서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님, 저번에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혹시 아직도 힘든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속 깊은 이야기를 이렇게 어린 청년에게 털어놓아도 될까 싶어서요. 하지만 준서의 진지하고 염려 가득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났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이라면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아파트 벤치에 준서와 나란히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개밥 사건 같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아들에게 외면받는 제 처지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동안 매일 밤 눈물로 채웠던 제 작은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준서는 말없이 수첩을 받아들고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주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난스러운 표정 하나 없이 마치 어려운 법률 서적이라도 읽는 것처럼 진지한 얼굴이었죠. 수첩을 다 읽은 준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건 그냥 참고 넘기실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할머님께서는 지금 존엄을 침해당하고 계신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법적으로 할머님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키실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준서의 단호한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 서름과 분노는 그저 막연하고 주관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준서는 제 문제를 권리와 존엄의 문제로 정확하게 짚어주었으니까요. 그런데 학생,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늙은 내가 아는 게 뭐가 있겠니? 제가 힘없이 말하자 준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님은 혼자가 아니세요. 그날 이후 준서는 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준서는 제게 작은 볼펜 하나를 선물이라며 내밀었어요. 평범한 볼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주 성능이 좋은 소형 녹음기였죠. 할머님,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이 클립 부분을 한번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저장이 돼요. 앞으로 며느님이 부당한 말을 하거나 할머님을 무시할 때 이 볼펜을 셔츠 주머니에 꽂아두기만 하세요. 수첩에 적는 기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증거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작은 펜이 할머님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볼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볼펜이었지만 제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눈물만 삼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죠. 옆집 청년 박준서 학생이 쥐어준 볼펜 모양 녹음기는 제게 단순한 기계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위축되었던 제 마음에 심어준 작은 용기의 씨앗이었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한 증표였죠. 저는 그날 이후로 외출할 때마다 그 볼펜을 낡은 스웨터 주머니에 클립까지 단정하게 꽂고 다녔습니다. 아직은 녹음 버튼을 누를 용기까진 내지 못했지만 그 차가운 감촉만으로도 괜히 어깨가 펴지는 것 같았어요. 준서 학생은 제게 이런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할머님, 지금부터는 조금 연기를 하셔야 해요. 며느님이 할머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밑바닥까지 전부 드러나게 만들어야 결정적인 증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평생을 진솔하게만 살아온 제게 연기라니요. 하지만 준서 학생의 차분한 설명을 듣고 나니 그것이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싸움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반격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기는 실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영이가 거실에서 프린스의 발톱을 다듬어주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물을 마시기 위해 일부러 그 옆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죠. 그리고 물컵을 들고 돌아서다 마치 발이 꼬인 것처럼 살짝 비틀거리며 물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컵이 산산조각 났고 물이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로 흥건하게 쏟아졌어요. 어머,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영이가 기겁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주저앉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연기를 했죠.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얘야. 미안하면 다해요? 이게 얼마짜리 카펫인 줄 아세요? 진짜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세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좀 조심성이라도 있어야지. 맨날 사고만 치시고. 가영이는 제게 괜찮냐고 묻기는커녕 카펫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며 온갖 날 선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스웨터 주머니에 꽂아둔 볼펜의 클립을 힘껏 눌렀어요.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첫 번째 증거가 녹음되는 순간이었죠. 동식 씨, 동식 씨, 이리 좀 와봐요. 어머니가 또 일 저질렀어. 가영이는 방에 있는 동식이를 고래고래 소리쳐 불렀습니다. 놀라서 뛰쳐나온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엉망이 된 거실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엄마, 또 왜 그랬어? 다치진 않았고? 나는 괜찮다. 괜찮아. 그냥 내가 잠시 현기증이 나서.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가영이는 동식이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들었죠? 현기증이래요. 요즘 계속 저러신다니까. 이러다 집에서 크게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쩔 거예요? 병원에 한번 제대로 모시고 가보든가 해야지. 정말 불안해서 같이 못 살겠네. 그 모든 대화는 제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걱정 어린 질책을 들으며 속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똑똑히 기록해주마. 그날 이후 저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능숙해졌습니다. 일부러 했던 말을 또 하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죠. 얘야, 오늘이 며칠이더라? 하고 물었다가 1시간쯤 뒤에 다시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하고 묻는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영이는 노골적으로 혀를 차거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진짜 답답해라고 중얼거렸죠. 물론 그 모든 순간에 제 주머니 속 볼펜은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영이는 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듯 했어요. 저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이제는 저를 없는 사람 혹은 곧 없어져야 할 귀찮은 짐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스스로 제 손에 쥐어주었죠. 그날도 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일찌감치 방에 들어와 누워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잠든 척 귀를 쫑긋 세우고 거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에서 가영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영이는 제가 방에 있으니 안심하고 목소리를 높인 모양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문에 귀를 바싹 갖다 대고 제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나야. 잘 지내지? 나는 뭐 그냥 그렇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시작부터 제 이야기더군요. 저는 숨을 죽이고 가영이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아니, 요즘 들어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 맨날 깜빡깜빡하시고 물건 잃어버리는 건 일상이고 며칠 전에는 비싼 카펫에 물을 쏟아서 버릴 뻔했다니까. 내가 치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쏟아낸 막말은 쏙 빼놓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응, 남편은 그냥 우리 엄마 그럴 사람 아니다 이러기만 하고. 뭘 알겠어, 남자가.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건 난데. 진짜 답답해 죽겠다니까. 돈은 아들한테 다 맡겨놓고 맨날 아픈 척이나 하고. 내가 볼 땐 일부러 저러시는 것 같기도 해. 관심 받고 싶어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 요즘 진지하게 요양원 알아보고 있잖아.
남편한테는 아직 말 안 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못 참지. 시설 좋은 데로 보내드리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을걸? 솔직히 그게 서로 편한 거 아니겠어?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저 늙은이 뒤치다꺼리나 하고 살겠냐고. 안 그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죠. 요양원이라니요. 제 집에서, 제 아들 집에서 저를 내쫓을 계획을 이렇게 태연하게 세우고 있었다니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니라 분노하고 싸워야 할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다며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영이에게는 노인정에 마실이나 다녀오겠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제가 실제로 향한 곳은 준서 학생과 미리 약속을 잡아둔 은행이었습니다. 준서 학생은 제게 법적으로 제 권리를 찾으려면 가장 먼저 제 명의로 된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거든요. 은행 창구에 앉아 신분증을 내미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동식이가 알아서 다 관리해 주었기에 이런 창구에 앉아보는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은행 직원은 제 명의로 된 예금과 신탁 내역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에 있는 개인금고로 안내를 받았죠. 묵직한 쇠문이 열리고 제 이름이 적힌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 마련한 것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 결혼할 때 동식이가 아니라 제 돈으로 마련해준 명백한 제 소유의 집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제 노후 자금으로 쓰라며 남겨준 작은 상가 건물의 등기권리증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아들 내외가 편히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서류들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요청해서 발급받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빼앗길 뻔했던 제 인생의 주도권처럼 느껴져 손끝이 짜릿했어요. 은행을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준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잘 되셨어요? 응, 학생 덕분이야. 이걸 보니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네. 저는 준서 학생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준서는 법률 용어들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알려주었어요. 이 서류들은 절대 며느님이나 아드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하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사진으로 찍어서 제게도 보내주세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저는 준서의 말대로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모두 찍어 전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손에는 며느리의 아기가 담긴 녹음 파일과 제 인생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이제 저는 판을 뒤흔들 준비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며느리 신가영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연기하는 깜빡깜빡하는 노인의 모습에 완전히 방심한 가영이는 제 앞에서 더욱 오만하고 무례하게 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속으로만 눈물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제 목표는 더욱 선명해졌고 제 계획은 더욱 치밀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방어만 할 때가 아니라 공격을 시작할 때였죠. 첫 번째 목표는
아들 동식이의 굳게 닫힌 눈과 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어느 주말 오후 가영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보며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뜨개질거리를 찾는 척했죠. 가영이는 제게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핸드폰 화면을 두드리며 낄낄거리고 있더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영이의 친구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는지 잠시 화면에 알림창이 떴다 사라졌어요. 제 눈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상담은 받아봤어? 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보였죠. 심장이 쿵 하고 뛰었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잠시 후 가영이는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들었는지 핸드폰을 소파 쿠션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태블릿에 콜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죠. 얘야, 내 돋보기가 통 보이질 않는구나. 혹시 못 봤니? 저는 가영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가영이는 귀찮다는 듯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손을 휘휘 저었죠. 어머니 돋보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늘 쓰시는 곳에 있겠죠. 좀 찾아보세요. 그 틈을 타 저는 재빨리 소파 옆으로 다가가 돋보기를 찾는 척하며 가영이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이 풀려 있는 상태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앱을 열어 방금 가영이가 친구와 나눈 대화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 전체를 내 아들 동식이라고 저장된 아들의 번호로 전달했어요. 요양원 이야기는 물론이고 저를 돈만 축내는 늙은이라고 칭하는 내용까지 전부 포함된 아주 자극적인 대화였죠.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저는 제가 보낸 메시지를 가영이의 핸드폰에서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모든 것은 단 10초 만에 이루어졌죠.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슬쩍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동식이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가영이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받았죠. 아, 왜 전화야? 나 지금 드라마 보는 거 안 보여? 저는 일부러 더 크게 말하며 가영이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아이고,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내가 정신이 없어서 소파 밑에 떨어뜨렸나 보네. 전화기 너머로 동식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가 방금 나한테 이상한 메시지 보냈다가 지웠어? 가영이는 무슨 소리냐는 듯 미간을 찌푸렸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가영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뭘 잘못 눌렀나 보구나. 아까 돋보기 찾다가 네 핸드폰을 잠깐 만졌는데 늙으면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마음대로 안 움직여서 큰일이야. 미안하다. 저는 천연덕스럽게 연기했어요. 가영이는 제 말을 듣고는 아, 어머니가 잘못 보내셨나 봐요. 별거 아니에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동식이는 분명히 그 메시지의 일부라도 보았을 겁니다. 시어머니, 요양원 같은 단어들만 보았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쯤은 심어졌을 테니까요.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싹을 틔우는 것은 이제부터 저의 몫이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CCTV 설치였습니다. 준서 학생과 의논하며 가장 공을 들인 계획이었죠. 무작정 달자고 하면 가영이가 반대할 것이 뻔했기에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일부러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냄비를 새까맣게 태우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금세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고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퇴근해서 돌아온 동식과 가영이는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는 잔뜩 풀이 죽은 모습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동식아, 미안하다. 내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국을 올려놓고 깜빡 잠이 들었나 봐. 이러다 정말 큰 불이라도 낼까봐 무서워서 어떡하니. 제 눈에는 두려움과 자책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계산된 연기였죠. 제 진심 어린 걱정에 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만하길 다행이지. 앞으로는 조심 좀 해. 조심한다고 되니? 내가 내 정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말인데, 동시가 거실에다가 CCTV 하나만 달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밖에 나갔을 때도 니들이 핸드폰으로 가스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나도 내가 뭘 잊어버렸는지 돌려볼 수 있잖니? 그러면 좀 안심이 될 것 같구나. 제 간절한 부탁에 얼마 전 메시지 사건으로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던 동식이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자 노릇이라도 해서 마음의 빚을 덜고 싶었을 테죠. 알았어, 엄마. 걱정 마. 그거 얼마 한다고. 내가 내일 당장 사람 불러서 달아줄게. 역시나 옆에서 듣고 있던 가영이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뭘 그런 걸 달아요? 집안에 카메라를 다는 게 어디 있어요? 꼭 어머니 감시하는 것 같잖아요. 기분 나쁘게. 감시라니 당치도 않다. 내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니들도 내가 걱정돼서 하루 종일 신경 쓰이느니 차라리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니? 화재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니. 저는 안전과 화재 예방이라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동식이도 제 편을 들었죠. 가영아, 당신도 봤잖아.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엄마 말씀대로 하는 게 좋겠어.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가영이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이미 명분은 제게 있었죠. 다음 날 설치 기사님이 방문해 거실과 부엌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작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24시간 기록될 겁니다. 가영이는 이제 자신만의 성 안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촘촘히 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싸움을 법적으로 매듭 지어줄 전문가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준서 학생은 자신의 지도 교수님을 통해 여성 인권 문제에 정통한 베테랑 여성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준서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는 병원 말고는 갈 일이 없었는데 법률사무소라는 낯선 간판 앞에 서니 다시금 가슴이 떨려왔죠. 사무실에서 만난 변호사님은 생각보다 젊고 아주 이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제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것을 꺼내놓았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기록했던 작은 수첩, 가영이의 막말이 담긴 녹음 파일들,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 뻔했던 약국 약봉지까지. 변호사님은 제 수첩을 읽어내려가며 미간을 찌푸렸고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어렵게 개밥국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을 때 변호사님의 표정은 충격과 경악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정말. 변호사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가 아닙니다. 명백한 학대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의 빼앗긴 권리,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까지 전부 되찾아 드릴 겁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앞으로의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제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며느리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재산 보전 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며 아파트 역시 제 명의의 재산이므로 며느리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또한 그동안의 언어적, 정신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모아두신 증거들이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라 소송으로 갈 경우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제 싸움은 더 이상 외롭고 감정적인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 권리를 찾는 아주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낼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방은 제 아들 동식이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이후 가영이는 며칠간 눈에 띄게 몸을 사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는 제게 존댓말을 꼬박꼬박 썼고 프린스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도 줄었죠. 하지만 카메라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게 되면 그 본성은 어김없이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참고 기다렸어요. 맹수가 먹잇감을 낚아채기 직전 숨을 죽이고 몸을 낮추는 것처럼요.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제 막내 여동생의 생일이라 아침 일찍부터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동생 집에 가서 오랜만에 자매들과 회포도 풀고 저녁까지 먹고 들어올 생각이었죠. 현관을 나서며 저는 일부러 가영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나 오늘 늦게 들어올 게다. 저녁은 동식이랑 둘이 맛있는 거 시켜 먹으렴. 네, 어머니. 걱정 마시고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가영이는 현관까지 나와 제게 손을 흔들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가식적인 미소를 보며 저는 오늘 무슨 일이든 벌어질 것이라고 직감했죠. 그리고 제 예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동생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저는 틈틈이 핸드폰으로 CCTV 앱에 접속해 집안 상황을 살폈습니다. 낮 동안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가영이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프린스와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냈죠. 저녁 시간이 되자 동식이에게서 야근 때문에 늦는다는 전화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게 된 가영이는 배달 음식을 시키는 대신 직접 요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가영이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최고급 한우 등심을 꺼내 스테이크를 굽고 와인까지 꺼내 잔에 따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혼자서 아주 근사한 만찬을 즐기려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순간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악스러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요리를 마친 가영이는 식탁에 의자 2개를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의자에는 자신이 앉고 맞은편 의자에는 놀랍게도 프린스를 앉히는 것이었어요. 마치 사람을 대하듯 말이죠. 프린스, 우리 아들. 오늘은 엄마랑 오붓하게 데이트하는 거야. 좋지? 가영이는 프린스 앞에 접시에 자신이 구운 스테이크의 절반을 큼직하게 썰어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와인잔과 프린스의 물그릇을 부딪히며 자, 우리 프린스의 건강을 위하여 하고 외치기까지 했죠. 저는 핸드폰 화면을 통해 그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광경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가영이는 잠시 무언가 생각난 듯 거실벽에 붙어 있는 CCTV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교활하고 악의에 찬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와인잔을 들어 보였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선가 이거 보고 계세요? 호호. 이게 바로 우리 프린스 클라스랍니다. 어머니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보셨을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라고요. 어머니가 드시는 그 맛없는 무국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약 오르시죠? 약 올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이제 저랑 우리 프린스니까요.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방에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건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어요. 제 존재 자체를 벌레처럼 여기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내팽개친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화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영이의 저주와도 같은 목소리, 프린스와 마주 앉아 스테이크를 먹는 그 모든 장면이 제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제 아들 동식이의 심장에 박힐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아주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식이는 이미 퇴근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이제 와? 동생분 생신은 잘 챙겨드렸고? 뭐냐? 오랜만에 보니 좋더구나. 저는 아들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금 전까지 제 가슴을 들끓게 했던 그 동영상을 동식이의 핸드폰으로 전송했어요. 이게 뭐야, 엄마? 동식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곧이어 화면에서는 가영이가 프린스와 함께 스테이크를 먹는 기괴한 저녁 식사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CCTV를 향해 저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가영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식이의 얼굴이 점차 하얗게 그리고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동식이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늘 자신의 어머니를 위하는 척했던 그 아내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동식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닫고 제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죠. 40이 넘은 아들이 다 큰 장정이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가영이가 저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나는 바보같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아들의 눈물 섞인 사죄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망스럽고 미웠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저 가여운 내 아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죠. 저는 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이제라도 어미의 말을 믿어주면 그걸로 된 거야. 저는 동식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동식아, 내가 정말 이 어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어미가 하는 말을 믿고 따라주렴. 더 이상 너의 아내와 이 어미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방관해서는 안 된다. 내가 바로 서야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 동식이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우유부단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뒤늦게나마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아들의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식이는 가영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늦게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온 가영이는 거실에 돌부처처럼 앉아있는 동식이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자기야, 안 자고 뭐 했어? 나 기다렸어? 동식이는 아무 대답 없이 텔레비전 화면에 자신의 핸드폰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텔레비전 화면 가득 가영이와 프린스의 마지막 만찬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거실을 가득 채우자 가영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는지가 중요해?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동식이는 평생 처음으로 가영이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가영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뭐, 사람이 할 짓? 당신 어머니는 사람으로서 할 짓해서 나한테 그랬어? 당신 어머니가 먼저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구박했는데 나는 스트레스 풀 데도 없어서 그랬어. 그리고 당신은 뭐야? 왜 맨날 엄마 편만 들어? 당신은 내 남편이야. 아니면 당신 엄마 아들이야. 가영이의 뻔뻔한 태도에 동식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닥쳐. 어디서 엄마 탓을 해. 당신이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우리 이제 끝내자. 끝내자는 동식이의 마지막 말에 가영이의 기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늘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던 남편의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두 사람의 신뢰와 사랑은 그날 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길고 길었던 제 싸움의 끝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아들 동식이가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이후 저희 집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동식이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가영이와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퇴근 후에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가영이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처음에는 불안해하는가 싶더니 이내 이 모든 상황이 제 탓이라며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지게 생겼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었던 게 그렇게 큰 죄예요? 가영이는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악을 쓰기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죠. 제 침묵이 가영이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일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한 것이겠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하던가요. 가영이는 자신의 무너진 성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역시나 돈을 향해 있었죠. 동식이가 등을 돌리자 가영이는 이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제 재산을 어떻게든 자신의 몫으로 빼돌릴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주 우연을 가장한 필연 덕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일부러 깜빡 잠이 든 척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제 연기가 어찌나 실감났는지 가영이는 제가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한 모양이었어요. 베란다로 나가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더군요. 저는 소파 쿠션 뒤에 숨겨두었던 녹음 기능이 켜진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네, 세무사님. 저번에 상담 드렸던 신가영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건 말인데요. 그걸 지금 남편이랑 저 공동 명의로 증여받는 형식으로 처리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상가 건물을요? 남편이 제게 남겨준 유일한 노후 대비 자산을 저 몰래 자신들의 명의로 돌려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네. 아, 상속세가 문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어머님이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몰라서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날 것처럼 말하며 제 재산을 가로챌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상속세 폭탄 맞기 전에 미리 증여 형식으로 작업을 해놓는 게 절세에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 서류 준비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가영이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제 핸드폰에 선명하게 녹음되었죠. 저는 잠에서 막 깬 사람처럼 일부러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가영이는 베란다에서 나오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주무시는 거 아니었어요? 응, 잠시 졸았나 보구나. 날이 좋아서 그런지 잠이 솔솔 오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가영이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그날 저녁 퇴근한 동식이에게 조용히 그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당장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하며 재산을 빼돌릴 궁리를 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동식이의 얼굴은 이제는 더 이상 창백해질 수 없을 만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미련마저 완전히 끊어내는 확인 사살과도 같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이 모든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동식이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실력을 발휘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미역국까지. 집안에는 오랜만에 음식 냄새가 진동했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동식이는 제 정성을 생각해 억지로 자리에 앉았고 가영이도 마지못해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사만 이어지던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프린스가 기운이 없어 보이네. 밥은 먹었니? 제 뜬금없는 질문에 동식과 가영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가영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까 사료 줬어요. 저런. 사료만 먹어서 기운이 없나 보구나. 특식을 좀 챙겨줘야지. 저는 그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얼마 전 가영이가 제게 개밥국을 끓여주었던 바로 그 뚝배기와 똑같이 생긴 것을 꺼내 들었죠. 그리고는 남은 사료를 그 뚝배기에 가득 부어 프린스가 늘 밥을 먹는 거실 구석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뚝배기가 바닥에 놓이는 소리와 함께 가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접시에 떨어뜨릴 정도로 사색이 되어 저를 바라보더군요. 동식이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뚝배기는 왜 프린스 밥그릇으로 써요? 사람 쓰는 그릇인데. 저는 아주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맑고 단단했죠. 아니다, 아들아. 내가 가만히 보니 이게 원래 이거 주인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다. 그저 제자리를 찾아준 것뿐이야. 그 순간 동식이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의 의미, 그리고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는 아내의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제야 모든 조각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죠. 동식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가영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거실에는 프린스가 뚝배기 속 사료를 맛있게 먹는 소리만이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가영이의 죄를 고발하는 소리이자 이 집안의 위선적인 평화가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죠. 동식이의 생일잔치는 그렇게 최악의 만찬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이 모든 것을 매듭짓기 위해 변호사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저와 변호사님 그리고 동식이가 한쪽에 앉았고 그 맞은편에는 잔뜩 겁에 질린 가영이가 홀로 앉아 있었죠. 그것은 취조이자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은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고 가장 먼저 제 작은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신가영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이건 김선자 어머님께서 지난 몇 년간 기록해 오신 일기입니다. 여기에는 신가영 씨가 어머님께 가했던 모든 언어적, 정신적 학대의 정황이 날짜와 시간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님은 볼펜 녹음기와 제 핸드폰을 꺼내 그동안 제가 모아온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요양원으로 보내려던 통화 내용, 친구들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던 목소리, 그리고 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던 내용까지. 거실에는 가영이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죠. 가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은 거실 CCTV 영상을 노트북으로 재생했습니다. 가영이가 프린스와 함께 스테이크를 먹으며 저를 조롱하던 바로 그 영상이었죠.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난 뒤 변호사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가영 씨, 이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신가영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파트는 혼인 전 어머님께서 취득하신 고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유책 배우자인 신가영 씨는 위자료를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께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할 겁니다. 그제야 가영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인생을 건 마지막 통보를 하기 위해 가영이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나는 내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나에게 주었던 그 끔찍한 모욕감을 똑같이 내게 돌려줄 생각은 없어. 나는 그저 내 남은 인생을 너처럼 존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낭비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 이건 복수가 아니라 통보란다.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아들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 주렴. 제 마지막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법적 절차는 단호하고 신속했죠. 동식이는 가영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가영이는 처음에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끝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5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냐며 악을 썼죠. 하지만 변호사님이 제가 결혼 당시 아파트 구입 자금 전액을 제 개인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했다는 명백한 금융거래, 증거 자료와 가영이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가영이의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했고 오히려 그녀가 제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결국 가영이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고 과시했던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을 나가는 날 저는 제 방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영이는 자신이 아끼던 명품 가방 몇 개와 프린스를 담은 이동 가방만을 든 채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5년 전 온갖 화려한 혼수와 함께 이 집으로 들어오던 그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초라하고 패배한 그림자만이 그녀의 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영이가 떠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던 프린스의 값비싼 집과 장난감들이 사라지자 집이 훨씬 넓고 환해진 것 같았어요. 동식이는 텅 빈 거실을 보며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후련함 또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진 것이었죠. 궁지에 몰린 가영이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저와 동식이가 얼마나 악독하게 자신을 내쫓았는지 눈물로 호소하며 동정을 구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친구들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그녀는 저와 준서 학생의 치밀함을 너무 얕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서 학생의 도움을 받아 예전에 녹음해두었던 가영이의 통화 파일들을 편집했습니다. 바로 가영이가 자신의 친구들을 험담하던 내용들이 담긴 파일이었죠. 김민정? 걔는 명품만 밝히는 속물이야. 남편 돈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박수진 남편 얼마 전에 사업부도 났다며? 어쩐지 요즘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더라. 걔랑은 이제 연락 끊어야지. 등등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준서 학생은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각각의 녹음 파일을 해당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자신의 험담이 담긴 녹음 파일을 직접 듣게 된 친구들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미용실에 갔다가 우연히 그 친구 중 한 명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나야. 너도 신가영한테 연락 왔었어? 어머,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내 욕하고 다닌 녹음 파일까지 돌아다니는데 뭐가 억울하다고 우리한테 연락을 해? 나 걔 번호 바로 차단해버렸잖아. 정말 인간 말종이야. 결국 가영이는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인간관계마저 모두 잃고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허영과 위선의 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 후로 가영이에 대한 소식은 한동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달 뒤 저는 아파트 부녀회장을 통해 가영이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허름한 원룸으로 쫓겨난 가영이에게 남은 것은 오직 프린스뿐이었는데 당장 자신의 생계도 막막한 처지에 프린스의 최고급 유기농 사료와 간식 그리고 미용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가영이는 어느 날 밤 동네 공원 벤치에 프린스를 묶어두고 몰래 도망치려다 순찰을 돌던 동물보호단체 봉사자들에게 발각되었다고 해요. 봉사자들이 왜 그랬냐고 묻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개새끼까지 책임질 여유가 어디 있느냐며 오히려 악을 썼다고 하더군요. 그토록 우리 프린스, 내 아들이라며 애지중지하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결국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마저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나 통쾌함보다는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타인의 존엄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의지하던 작은 생명의 존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그녀의 인생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물보호단체에 구조된 프린스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당이 있는 좋은 집으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싼 사료나 명품 옷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셈입니다.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혼란이 정리되고 평온이 찾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동식이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그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동식아, 할 말이 있단다. 제 진지한 표정에 동식이는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제 결심을 이야기했죠. 나 이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살아야겠다. 동식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가영이도 없고 우리 둘이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나가? 혹시 아직도 나한테 화난 것 때문에 그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아들아. 널 벌주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것도 아니야. 이건 온전히 나를 위한 결정이란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나는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너의 엄마로만 살아왔더구나. 이제는 내 이름 석자, 김선자로 살고 싶어졌어.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란다. 이제라도 이 어미가 어미의 이름으로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볼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렴. 제 진심 어린 말에 동식이는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못하고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아들의 무릎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죠.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뒤늦게나마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게 된 아들의 성숙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로 보금자리를 꾸릴 곳은 남편이 남겨준 작은 상가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1층은 작은 세탁소가 새들어 있었고 2층은 오랫동안 창고로 비어 있었죠. 저는 그곳을 사람 사는 집처럼 아늑하게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화사한 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제 마음에 쏙 드는 작은 가구들을 하나씩 들여놓았죠.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저는 가장 먼저 베란다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화분 하나를 놓았습니다. 바로 새로 사온 작고 예쁜 동백 화분이었어요. 시들어버렸던 지난날의 제 모습과도 같았던 그 동백나무의 아픈 기억을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피워내고 싶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평온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고 제가 먹고 싶을 때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었죠.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을 찾아 오랜 친구들과 실컷 수다를 떨기도 하고 저녁에는 베란다에 앉아 동백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준서 학생의 도움을 받아 아주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처럼 자식들에게 말 못할 서름을 겪고 계시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연결해 드리는 봉사활동이었죠. 저는 노인정 한편에 작은 상담 창구를 마련했고 준서 학생은 자신의 동기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어르신들의 법률 문제를 상담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어르신들도 저희의 진심 어린 도움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저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들 동식이는 주말마다 반찬거리를 한아름 사들고 저를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철없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명의 어엿한 어른으로서 친구처럼 저를 존중해주고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죠.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새로 들인 동백 화분에 꽃봉오리가 맺혔다며 아이처럼 기뻐하기도 합니다. 비로소 저희는 의무와 책임으로 얽힌 관계가 아닌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찬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찾게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베란다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활짝 피어난 붉은 동백꽃을 바라봅니다. 제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제 인생에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봄날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제 그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온전한 김선자라는 이름으로 제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오늘 김선자 어머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나긴 여정을 함께 분노하고 또 함께 응원하며 따라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먹다 남은 개밥으로 국을 끓여준 며느리의 만행은 정말이지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인데요. 만약 시청자님이 김선자 어머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느 순간에 가장 먼저 반격을 결심하셨을 것 같나요? CCTV 영상 속 며느리의 조롱을 목격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이었을까요? 또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으로 일관했던 아들 김동식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통쾌하고 속 시원했던 사이다 장면은 어디였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분들의 지혜로운 생각을 함께 나누며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봄날을 맞이한 우리의 주인공 김선자 어머님을 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